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편가르기와 진영 갈등이 첨예한 우리 정치권 상황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파격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의 보수 인사인 이해훈 전 의원을 장관급인 국민경제자문위 부의장에도 범보수 인사인 김성식 전 의원을 내정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통합과 실용 인사란 설명이지만 여야 모두에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인사 내용 최지원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닷새뒤 출범하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에 국민의힘 3선 출신 이해훈 전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기획재정부를 경제정책 담당의 재정경제부와 예산 담당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한 뒤 출범하게 된 부처 초대 장관에 보수진영 인사를 기용한 겁니다. KDI 연구위원 출신인 이 지명자는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등을 지낸 경제통으로 꼽힙니다.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미래통합당과 바른정당을 거쳐 22대 총선에선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 중성동 갑에 출마했다 낙마했고 지난 대선 땐 김문수 대선 후보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지냈습니다. 국가 중장기 전략을 세심하게 수립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회복을 시킬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장관급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도 민주통합당과 한나라당, 국민의당을 거친 김성식 전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국회 기재위 간사, 4차 산업혁명특위 위원장 등을 지낸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법무법인 화우 고문으로 재직 중입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엔 이경수 전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농축산식품부 차관에 김종구 전 식량정책실장, 국토부 2차관에 경기도청 출신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이 발탁됐습니다. 대통령 정무특보와 정책특보엔 이 대통령 최측근인 민주당 조정식 의원,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국정 철학에 통합과 실용이란 두 축이 있다며 합리적 보수 인사를 기용함으로써 이런 원칙을 지킨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당적이 국민의힘인 이해훈 전 의원이 장관에 지명되자 여당 강성 지지층에선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이 전 의원의 과거 발언을 소환하며 내란 옹호 인사가 어떻게 이재명 정부의 장관을 할 수 있냐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배신, 변절 같은 과격한 반응이 분출했는데 당 지도부는 긴급 최고위를 열고 이 전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이어서 고희동 기자입니다. 이해훈 전 의원의 깜짝 지명 소식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했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욕감이 드는 인사다, 내란 옹호자를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단 비난글이 쇄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 뒤통수 때리지 말고 당장 지명을 철회하라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우리가 윤석열이다를 외친 이 지명자의 행적을 거론하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불법 탄핵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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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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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중도 실용주의 인사 스타일이 반영됐다고 했고 강득구 의원도 통합과 실용주의 인사의 정수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옹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장관직을 수용한 건 명백한 배신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자기 출세를 위해 양심과 영혼을 판 일제 부역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고 서울시당 수석 부위원장단은 즉각적인 인사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을 옹호한 사람을 핵심 장관으로 지명하는 이재명 정권의 정체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당 지도부는 지명 소식이 전해진 직후 최고위를 열고 이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인사들을 장관급에 전격 발탁하면서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뉴스더에서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이번 인선의 배경과 의미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단연 이해훈 전 의원이에요. 네, 인사가 발표되자 정치권에선 동명이인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로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 지명자는 보수 정당에서만 3선 의원을 지낸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경제통 인사입니다. 20대 대선에선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지난 대선에선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경제 책사로 활동했습니다. 특히 인사 발표 직전까지 국민의힘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만큼 이재명 정부 합류는 여야 모두에서 깜짝 인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지명된 김성식 전 의원 역시 범보수 진영에서 활동해온 경력을 감안하면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 지명자는 한나라당과 국민의당에서 재선 의원을 지냈고 역시 경제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각 진영 모두에서 비판이 거세죠. 네, 국민의힘에선 현직 당협위원장이 당적과 지역을 버리고 직책을 택했다는 데 대한 비판이 큽니다. 오늘 오후 즉각적인 제명을 결정한 것만 봐도 격앙된 분위기임을 알 수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이 당협위원장으로 수행했던 모든 당무 행위들도 무효화시키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반대로 여권 강성 지지층들은 이 지명자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등을 주장했던 것과 내가 윤석열이라고 언급했던 걸 문제 삼으며 내란 동조 세력을 장관직에 앉혔다고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해운 지명자의 입장은 뭡니까? 이 지명자는 조금 전 입장문을 통해서 이 경제 문제는 정파나 이념을 떠나서 협력해야 한다는 게 소신이라며 합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성장과 복지를 모두 달성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목표가 자신의 생각과 같다고도 했는데요. 하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었던 것과 당정 문제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명자는 과거 이 대통령 대표 정책인 민생지원금 지급을 두고는 무차별적인 복지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 지명자 역시 이런 과거 발언들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듯 SNS에 올렸던 글들을 현재는 모두 삭제한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이 이 같은 파격 인사를 한 배경이 뭘까요? 이 두 사람 모두 정치권에서 재정 건전성과 시장 원리를 강조해온 인물들입니다. 최근 고환율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과 맞물려서 보면 앞으로 경제 재정 정책 기조를 미세 조정하려는 신호로 해석할 여지는 충분해 보입니다. 복지 확대 기조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보수 성향 경제 인사를 통해 시장과 기업에 안정감을 주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이 지명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도 친분이 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인사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 선거에서 이 경제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들이 많은데 이번 인선은 중도층을 향해서 이념에 갇혀있지 않은 정부다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도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 정책을 구별 없이 쓰겠다고 했고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는 이 흥료 백료론도 자주 언급해 왔습니다. 또 이번 인선을 통해 그간 측근 변호사 중심이란 비판을 받았던 인사 기조에 변화 신호를 줄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앞서 보신 것처럼 여권 핵심 지지층의 강한 비토 여론과 야당의 반발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느냐가 이번 인선의 성패를 좌우할 공산이 큽니다. 예, 이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여야가 각각 자체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모레 본회의에서 보수 야당 발의한 대로 통일교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개인 관련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거취 고심까지 여야 상황 김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에 대해 물타기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에 신천지와 국민의힘 유착 의혹을 포함시킨 점을 지적한 겁니다. 특히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주기로 한 3개 단체 중 대한변협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의 공신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올해 안에 보수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안을 3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개혁신당과 공동 투쟁하는 방안에 대해선 특단의 조치를 고민 중이라고 했고 한동훈 전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과의 연대에 대해선 시기상조라고 했습니다.
당내 혁신과 변화, 자강을 논하고 있는 단계에서 계속 연대를 논하는 것은 저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는 오늘 통일교 특검법 합의 처리를 위해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촉발된 거취 논란과 관련해 사흘째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30일 날 그 원내대표께서 직접 입장을 표명했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에 대한 사과는 당연히 있을 것이고. 당 안팎에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지만 사퇴와 직 유지, 양쪽 모두 가능성을 열어놓는 기류도 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네, 쿠팡 정보 유출 사건의 파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이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이 한 달 만에 사과문을 냈습니다. 2차 피해를 막느라 사과가 늦었다며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정작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국회 요구는 일정을 이유로 또 거부했습니다. 먼저 서영일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3,30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한 쿠팡. 하지만 그 이후에도 김범석 의장은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범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I'm not sure that I completely understand the question. I'm in communication with our board of directors, including with our chairman. 김 의장은 오늘 사과문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과 국민께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2차 피해 방지와 문제 수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며 사과가 늦었고 잘못된 판단이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문에 앞서 국회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예정된 해외 일정이 있어서 모레부터 이틀간 열리는 국회 연석청문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 의장은 지금까지 국회에 출석한 적이 없습니다. 청문회에는 박대준 전 쿠팡 대표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김범석 의장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고객 정보를 100% 회수했다며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판단은 다릅니다. 소비자들도 피해 축소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며 비판했습니다. 정은아 기자입니다. 쿠팡은 사고 발생 이후 정보 유출자로 지목된 전직 중국인 직원과 접촉해 이 직원이 강해버린 노트북을 회수했습니다. 호기심에 3,000명의 개인정보를 빼내서 저장했다는 자술서도 받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유출된 고객 정보 100%를 모두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출자의 컴퓨터에 저장된 고객 정보가 3,000건으로 제한돼 있었고 외부로 유포되거나 판매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지난달 29일 3,370만 명의 정보가 노출됐다고 발표한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입니다. 경찰은 추가 정보 유출이 없는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쿠팡의 자체 조사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피해 규모 축소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크웹이라든가 다른 이동식 장치를 통해 가지고 외부로 유출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한번 노출된 그 디지털 정보는 완전 삭제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쿠팡 탈퇴나 정부 압박 때문에 사과하는 것 아니냐며 늑장 사과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일부에선 정부가 빨리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다 보니 쿠팡이 주가 하락과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급하게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김범석 의장이 모레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도 불참하겠다고 하자 정치권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쿠팡의 태도를 질타했고 청문회보다 더 강력한 국정조사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범석 의장이 모레와 글피에 열리는 국회 연석청문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대한민국과 국민, 국회를 우롱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고발 조치와 동행 명령장 발부 등 다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추후 국정조사 실시는 물론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도입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쿠팡의 기만적인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3,400만 명에 달하는 정보 유출은 사과문 한 장으로 넘길 사안이 아니라며 책임 소재와 재발 방지 대책을 국민 앞에 직접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장동혁 대표는 지금껏 무엇 하나 국민을 안심시키는 대책이 없었다며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를 두고 정부와 쿠팡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주택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애매한 설명으로 책임을 피해가려 하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영두 의원은 상임위를 넘어선 여야 공조와 총력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고 조국 혁신당과 개혁신당도 쿠팡을 향해 이익만 누리고 책임 앞에 서는 국경 뒤로 숨는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며 공동전선을 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검이 오늘로 180일 동안의 수사를 마치고 내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먼저 한지은 기자 리포트 보시고 뉴스더에서 특검의 수사 성과와 남은 과제들 짚어보겠습니다. 임명 직후 객관적 진실규명 의지를 강조했던 민중기 특별검사. 객관적으로 좀 사건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7월 현판식 직후부터 잇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해 수사 착수 한 달여 만인 8월 6일 역사상 처음으로 전 영부인을 포토라인에 세웠습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결국 김 여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첫 사례가 됐고 수사 59일째에는 수사기관이 사상 최초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전 영부인이 됐습니다. 또 특검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 기소했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 종료 직전에는 김 여사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등을 매건 매직 의혹으로 기소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한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하며 180일의 수사기간 동안 재판에 넘긴 사람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66명. 다만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일부 의혹들은 김 여사와의 관련성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혐의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봐주기 수사 의혹 등도 경찰에 수사를 넘겼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김건희 특검을 마지막으로 지난 반년간 동시 가동됐던 3대 특검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민중기 특검 성과도 있었지만 논란도 적지 않았는데요. 사회부 법조팀 조윤정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민중기 특검이 마무리 짓지 못한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부터 좀 살펴보죠. 이 사건 수사로 민 특검이 수사 대상이 됐죠? 네, 맞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9일 경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이미 넉 달 전인 지난 8월에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정치인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석 달이 지난 11월 초에야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해서 사실상 사건을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김건희 특검은 직무유기로 고발이 돼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됐고 최근엔 압수수색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정치권에선 통일교 특검 논의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네, 민중기 특검이 출범하면서 이 과거 비상장 주식 관련 투자 개인 비위 의혹도 불거졌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TV조선이 민중기 특검의 불법 주식 거래 의혹을 자세히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과거 네오세미테크 분식회계 사건으로 7천 명이 넘는 투자자가 4천억 원이 넘는 투자 피해를 입었지만 민특검은 비상장 주식에 3천만 원가량을 투자해 1억여 원의 차익을 봤습니다. 특히 거래 정지 한두 달 전부터 매도를 한 걸로 보여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민특검과 네오세미테크 대표 오모 씨가 대전고 출신의 서울대 동문이란 점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에 민특검은 지인 소개로 투자를 했다가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판 거란 해명만 내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혹을 받은 민특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상황이라 내로남불 수사라는 논란을 피하긴 어려웠습니다.
네, 이 특검 조사를 받던 공무원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죠. 그래서 강압 수사 논란이 일었었는데 이 부분은 특검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지난 10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진술 회유, 진술 강요 등을 토로하는 고인의 자필 메모가 공개되면서 강압 수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특검은 자체 감찰에 착수했는데 강압적 언행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경찰 수사관 3명을 파견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 특검의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놓으면서 검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네, 3대 특검이 종료되자마자 여권에서는 2차 종합특검을 추진을 하고 있던데 어떤 내용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까? 네, 민주당은 3대 특검이 마치지 못한 수사를 처리하는 2차 종합특검을 새해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외환 혐의 등 14개에 달하는데 대부분 3대 특검에서 이미 기소나 불기소 등 결론을 내린 사안들입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에 파견 검사 30명을 포함해 최대 156명의 인력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 특검이 또다시 가동되면 1년 가까이 특검 전국이 또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미 3대 특검과 상설 특검으로 검찰 인력이 대거 차출됐는데 또 특검이 가동되면 일선청의 수사 인력 부족으로 민생 수사 공백이 더 커질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휴일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비교적 포근해진 날씨에 도심엔 가족, 지인들과 연말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이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소복이 쌓인 새하얀 눈 위로 가족과 연인들이 썰매를 타고 신나게 내려옵니다. 네, 출발할게요. 출발. 썰매를 탈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쌀쌀한 날씨에도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네, 가족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열심히 껴입고 나왔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말을 맞아 도심 곳곳에 마련된 겨울 놀이터에는 시민들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도심 한복판 스케이트장에도 알록달록한 안전모를 쓴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빙판 위에 넘어지는 순간에도 얼굴에는 행복한 웃음이 번집니다. 올해도 꼭 가자고 해가지고 시간 맞춰서 같이 나왔습니다. 오늘 한 해 너무 행복했던 한 해였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1도까지 떨어졌지만 오후에는 영상 6도까지 올라가 비교적 포근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내일까지 평년을 웃도는 기온을 보이다 모레부터 한파가 다시 찾아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3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연말 술자리가 늘어난 탓인지 음주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전남 완도에선 술에 취한 60대가 바다에 빠져 구조됐고 충남 서산에선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신호등과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캄캄한 밤 해경대원들이 바다에 빠진 남성을 구조합니다. 하나, 둘, 셋. 어젯밤 10시 50분쯤 전남 완도군의 한 선착장에서 술에 취한 60대가 물에 빠졌습니다. 인근 횟집에서 술을 마시고 화장실에 가다 바다로 추락한 겁니다. 술을 드시고 좀 취하신 상태에서 좀 몸을 못 가누는 상태에서 떨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충남 서산시 옥거리 교차로에서는 SUV가 가로등과 신호등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운전자가 허벅지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교차로 가로등들 추돌 후 정차된 상태로 행인에 의해서 무개방돼서 운전자가 스스로 자력 탈출한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40대 남성이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불을 널다가 변을 당한 걸로 추정되는데요. 베란다에 난간이 있어도 위험하다고 하는데 왜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지 이심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12층에 이불이 걸려 있고
1층 화단에는 나뭇가지가 부러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1시쯤 40대 남성이 화단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2층에 있던 주민은 아파트 화단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가족이 남성에게 이불을 널어달라고 부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내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빨래를 털다 그랬는지 그 자체도 부인 얘기여서 저희들이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남 광양에서도 40대 여성이 16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지고 2017년과 2018년에도 이불을 털던 주민이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빨래와 관련한 추락 사고는 겨울철에 집중됩니다. 이 무게에 의해서 이불이 밑으로 떨어질 경우가 많아요. 베란다 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또 힘이 바깥쪽으로 쏠리잖아요. 전문가들은 빨래를 베란다 너머로 널려고 하지 말고 실내 건조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해킹으로 17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외국인 해커가 국제 공조 수사 끝에 우리나라에 붙잡혀왔습니다. 온라인에서 정품이 아닌 프로그램을 내려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악성 프로그램을 보내 컴퓨터를 해킹한 걸로 보입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한 외국인 남성이 비행기 안에서 경찰에 체포됩니다.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체포하겠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남성은 포승줄에 묶인 채 이동합니다. 리투아니아 국적의 이 남성은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가상자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정품 인증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 프로그램을 2020년부터 280만 회 유포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피해자들이 가상자산을 송금하면 엉뚱한 주소로 송금되도록 조작했습니다.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노린 건데 이렇게 2023년 1월까지 3년간 234개국에서 8,400차례에 걸쳐 17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로챘습니다. 한국인 8명도 1,600만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한 다양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출처가 불분명한 프로그램은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려 지난해 4월 조지아에서 남성을 체포한 뒤 지난 24일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종종 속도를 줄여야 하는 노인 보호구역을 마주치죠. 움직임과 반응이 상대적으로 느린 고령의 어르신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정합니다. 그런데 급격히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해서 보호구역이 적어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승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강원 춘천의 한 골목길. 보행기를 끌고 걸어가는 어르신 옆으로 차량이 아슬하게 비껴갑니다. 전남 목포의 한 전통시장 도로. 좁은 길로 차들이 밀려들자 어르신들이 피하느라 정신없습니다. 두려워요. 빡빡 막 그러고 플러스 막 누르면 방황하자 할머니들이 당황해버려요. 고령의 어르신은 움직임과 반응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 교통사고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도입된 게 실버존, 노인 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이 차량 통행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되고 주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2명의 65세 이상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강원 화천에서는 보행기를 끌고 가던 80대 어르신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지점과 20m 떨어진 곳입니다.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 어르신들이 자주 다니는 마을 입구는 실버존으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전국의 노인 보호구역은 4,253곳, 어린이 보호구역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민원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지정하지 않아서입니다. 주차를 잠깐 해서 물건 사가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요가 있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면은 상태는 너무 타격이 크기 때문에.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어도 과속 방지턱이나 단속 카메라 등이 없는 곳도 상당수입니다.
한꺼번에 시설들을 다 넣었을 때 오히려 더 과한 구역이 될 수가 있어서 노인 보호구역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서 어르신들은 오늘도 목숨을 건 외출을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AI 인재 육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가 4개의 과기원 중 처음으로 카이스트의 AI 단과대학을 만들었습니다. 학부생 100명 규모로 당장 내년 3월부터 개강하는데 지원한 학생이 6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차정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이스트가 AI 단과대학을 출범한 건 지난 11일. 정부는 AI 인재 육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중입니다. 또한 AI 단과대 등을 통해 AI 인재를 육성하고 AI 관련 학과 4개의 학생 100명을 뽑기로 했는데 전공 선택을 앞둔 학부 1학년생을 대상으로 모집한 결과 AI 컴퓨팅 학과에 6명만 지원했고 나머지 3개 학과는 지원자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AI 단과대 설립이 올해 말에서야 결정나면서 1학년들이 이미 전공 선택을 마친 후였기 때문입니다. AI 단과대로 소속 변경을 신청한 교수도 5명뿐이고 학과 홈페이지도 아직 없어 교과 과정과 학사 일정도 오리무중입니다. 전산학과 등 기존 학과들과 어떻게 차별화된 교육을 할지도 현재로선 불분명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선 AI 단과대를 만든 이유가 궁금하다거나 학교가 원하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을 밀고 나간다는 등의 비판이 잇따릅니다. 교직원들이 가입한 카이스트 노조 또한 행정 직원 발령도 안 났고 새 과목을 어떻게 가르칠지 의사결정 과정이 졸속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논란이 잇따르자 카이스트 측은 교수 충원 후 커리큘럼을 확정해 내년 1월 수강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고 한 고위 관계자는 복수 전공을 실시하면 학생이 늘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다른 3개 과기원에도 AI 단과대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AI 인재를 기르는 장기적이고 내실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매일 40명 넘게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자살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 지원 아래 온라인 게시글을 분석해 이 자살 위험군을 찾아내는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 중입니다. 박재훈 기자가 개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AI를 이용해 온라인 작성자의 감정 상태를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 중인 한 스타트업 사무실입니다. 의사들의 거리 집회 기사에 달린 댓글인데 웃음을 표현한 의성어가 사용됐음에도 작성자의 감정 상태는 슬픔으로 분류됩니다. 마인드캐스트라는 AI는 문맥에 따라 글 작성자의 감정 상태를 분석해 기쁨부터 불안까지 6가지 중 하나로 구분하는 능력을 학습 중입니다. 향후 AI를 활용해 온라인 댓글이나 SNS 게시글을 추적해 감정 상태가 급변하는 이용자를 추려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AI는 감정 상태 변화를 지표로 자살 위험성이 높은 작성자들을 따로 분류하고 미리 경고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하거나 그러면 서울에 있는 분들은 서울타워를 쳐다보면 거기에 색깔에 의거해서 내가 빨리 지금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정신건강으로 치환을 시켜보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자살률과 SNS 이용률이 모두 높은 우리나라에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에서는 죽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살고 싶다. 제발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구조 요청을 하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개발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AI가 학습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접근에 드는 막대한 비용과 댓글, 게시글 수집이 감시 체계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네, 마치 레고처럼 집을 짓는 이 모듈러 주택 공법이 최근 들어 단독주택부터 아파트, 학교에까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 모듈러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오늘은 이유경 기자가 이 모듈러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현관부터 침실과 주방까지 꼼꼼하게 둘러보는 이면복 최인순 씨 부부. 일반 주택과 별반 다를 게 없지만 목조형 모듈러 주택입니다. 산불 이재민으로 7개월 넘게 임시거처를 전전하다 새 터전으로 모듈러를 선택했습니다. 산불을 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아무것도 없고
솔직히 이제 다 포기하려고 생각하다가 빨리 하고 싶어서 이제 이게 서두르게 된 거죠. 잿더미가 된 3,800여 가구의 삶을 재건해야 하는 경상북도는 모듈러를 복구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주요 구조물의 80% 정도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레고처럼 조립하는 만큼 공사 기간이 30% 짧고 폐기물과 하자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북도는 철골과 목재, 콘크리트 등 3가지 형태로 모듈러 주택을 도입했는데 이런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방식의 모듈러 주택의 경우 기초공사부터 집을 짓는 데까지 3주에서 4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주거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듈러 주택의 그 내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상당히 요즘 우수하고 고층 건물에도 모듈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2층짜리 모듈러 아파트를 짓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매년 최대 3,000 가구를 모듈러로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2026년부터는 1,000호에서 3,000호 사이 물량을 발주를 지속적으로 해서 모듈러 주택 산업의 규모의 경제를 형성을 시켜서 원가 경쟁력도 확보를 하고 모듈러에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을 접목한 스마트홈도 등장했습니다. 냉난방과 가전, 보안 등이 인공지능을 통해 해결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어느 기기가 에너지를 얼마나 썼는지까지, 언제 많이 썼는지까지도 알 수가 있고요. 단독 주택부터 고층 아파트까지 모듈러가 주택 시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겨울 폭풍이 강타한 미국 뉴욕에선 4년 만의 폭설로 주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10,000편이 넘는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면서 이동이 많은 연말에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항공기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눈보라 속에서 이륙합니다. 항공편이 줄줄이 취소되며 탑승구엔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So many passengers arriving here at LaGuardia Airport wondering if their flight is going to be delayed like mine. Mine was just delayed another 2 hours. I've been waiting to get home all day. 현지 시간 27일, 겨울 폭풍이 몰고 온 폭설에 미 북동부 하늘길이 마비됐습니다. 27일 하루 동안 미 전역에서 10,000편 가까운 항공편 운항이 지연됐고 운항 취소도 1,000편이 넘었습니다. 얼어붙은 도로에선 승용차가 도움을 받아 겨우 탈출하고 뉴욕의 명물 타임스퀘어와 브라이언트 파크에선 비상 제설 작업이 한창입니다. Well, it's very cold and it was very unexpected. Like we looked at the weather on Monday and it was like, oh, they're closed out. 뉴욕 맨해튼엔 2022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양인 11cm가 내렸고 최다 적설량을 기록한 산간 피니시아엔 33cm가 쌓였습니다. If you must travel, use public transportation. 뉴욕주 절반 이상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당국은 연휴 기간 여행객 1,500만 명이 교통 불편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장도입니다. 베테랑 포수 강민호 선수가 삼성과 계약 기간 2년, 총액 20억의 생애 4번째 FA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에서 4번째 FA 계약은 강 선수가 처음인데요. FA 계약으로만 거둔 수익이 200억 원을 넘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부록의 나이에도 포수로 104경기에 출전하며 2자릿수 홈런을 기록했던 강민호. 스토브리그에서도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강민호는 원 소속 구단인 삼성과 2년 총액 20억 원의 생애 4번째 FA 계약을 마쳤습니다. 4번째 FA 계약은 강민호가 KBO 리그 최초입니다. 최초로 FA 4번이라는 기록을 세울 수 있어서 정말 개인적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왕조 삼성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롯데와의 첫 계약을 시작으로 총 4번의 FA 도장을 찍은 강민호는 한국 KBO 리그에서 FA 계약으로만 총 211억 원을 벌었습니다. 남은 선수 인생은 오직 우승만을 바라보겠다는 각오입니다. 명예와 부는 물론 올림픽 금메달까지 석권한 강민호지만 아직 KBO 리그 우승 반지는 손에 넣지 못했습니다. 9년 만에 삼성으로 돌아온 베테랑 타자 최영우의 한마디는 강민호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형우 형이 먼저 계약을 했을 때 제가 이제 계약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하냐 계약해라 내가 너 꼭 반지 끼게 해줄게 라고 이런 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최영우와 김현수에 이어 강민호까지 황혼의 FA 계약이 스토브리그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최근 이어진 한파로 원주 판대리 빈벽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휴일인 오늘은 추위가 한층 누그러졌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올라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모레부터는 다시 영하권 추위로 내려가면서 새해 첫날에는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전까지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이 될 텐데요. 밤부터 강원 산지에는 시간당 1cm 안팎으로 강한 눈이 집중되면서 최대 8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내일은 국외 먼지가 유입되면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고요. 동해안 중심으로는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강해서 화재 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3도, 대전 2도로 오늘보다 높게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 역시 서울이 8도, 대전 10도, 부산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눈비가 그친 뒤 대체로 맑은 날씨 속 한파가 지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지난 4년 8개월 동안 주말마다 카메라 너머 시청자 여러분께 여러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건 저에겐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돌아서면 언제나 부족함을 느꼈지만 저희 TV조선을 응원해 주시는 시청자 덕에 매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새해부터 아침 종합뉴스 뉴스 퍼레이드에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뉴스7은 신유만, 류주현 앵커가 진행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12월 28일 일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